오늘 소개할 책은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출판사는 수호 서재, 지은이는 해민스님입니다. 먼저 해민스님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민, 따뜻한 소통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하는 동네 스님.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라는 취지로 여러 선생님과 함께 마음치유학교를 서울 인사동과 부산 센텀에 설립해 치유와 성장, 영성을 밝히는 수업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과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을 썼으며, 이 두 권의 책은 각각 출간된 해 최고의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며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의 글은 전 세계 35개국으로 판권이 수출됐으며 영국, 미국, 네덜란드, 독일, 브라질 등지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하버드대에서 비교 종교학 석사, 프린스턴대에서 종교학 박사를 받았고, 미국 햄프셔더에서 종교학 교수로 7년간 재직했다. 2000년 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으면서 조계종 승려가 됐다. SNS를 통해 지혜와 행복을 주는 글들을 나누며 팔로워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번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은 복잡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는 현대인에게 나에게로 돌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프롤로그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로 돌아가는 길. 홀로 고요하게 나무들이 우거진 숲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시 핸드폰도 꺼놓고 나무 위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감상하면서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 내 심장의 울림 소리를 들으며 내가 여기 있음을 온전히 느껴본 경험이요. 시냇물을 만나면 잔잔히 흐르는 물을 바라보다 손도 한번 담가보고, 새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평화로운 시간이요. 발걸음도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여유롭게 옮기다 보면 처음에는 시끄러웠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면서 왠지 모르게 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피아노를 다시 조율하듯 내 영혼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시간이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지친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내 삶의 고요함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가도 끊임없이 나를 봐달라는 소란한 광고 소리, 시시각각 일어나는 사건, 사고, 뉴스 소리, 여기저기서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두드리고 부수는 공사 소리,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는 소리가 들리지요. 거기다 우리 손에 쥔 핸드폰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벨과 문자 알림 소리가 울립니다. 현대 문명은 한순간도 우리 영혼을 가만히 쉴 수 없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여러 심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소외입니다. 내가 나를 데리고 살아가긴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관심은 주로 밖으로 향해 있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떤 느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지 들여다볼 겨를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끊임없이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 소외가 깊어질수록 안타깝게도 자기 기준을 못 찾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기준, 이 사회가 좋다고 욕망하라고 정해준 것들을 내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면 심한 경쟁 속에서 남들 쫓아가기 바쁘고 그 과정에서 또 상처받고 좌절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식으로 살아보려는 용기,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사는 주체성 없이 남들이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것들만 처리해주기도 너무 바쁜 삶, 어떠신가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예,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두 개의 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를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여러 가수의 목소리로 불린 이 가시나무라는 곡을 들을 때면 사람 심리를 정말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내 속에 있는 여러 개의 나들로 인해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다는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너무 많은 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도 편할 날이 많지 않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 속에 있는 여러 개의 나들은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지는 듯하다. 하나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가족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남의 나가 있다. 즉, 나의 나는 내 안에 있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스스로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행동 등을 의미한다면 남의 나는 주위 사람들이나 사회가 나에게 거는 기대나 바람, 요구, 책임이 자기도 모르게 내면화되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이 두 가지의 나가 자리 잡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둘의 적절한 조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성년이라도 엄하고 가부장적인 부모 아래서 자란 사람일수록 나의 나보다 남의 나의 힘이 강하다. 어렸을 때는 마땅히 부모님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 배워야 하므로 부모님의 가르침과 통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 나가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심하면 나이 나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버린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기 인생에서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기 삶을 이끄는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했을 때 자유롭고 행복한지, 어떤 일을 하면 보람을 느끼는지 스스로 인지하고 삶을 선택해 나가야 하는데 인지를 못할 뿐더러 그 선택을 자신이 하려 하지 않고 타인에게 묻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며 따라 하려고 한다. 더욱이 남의 나의 힘이 강할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아닌 타인을 통해서 세우려고 한다. 아버지의 아들로,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으로, 아이들의 부모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타인에게 자신의 행복을 의탁하게 된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혹은 배우자가 승진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행복이 결정된다.
자기를 위한 삶을 제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희생적이면서도 의존적이 되기 쉽다. 게다가 아이나 배우자, 부모와의 경계선이 모호해져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함부로 넘으며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간섭하고 간섭당하며 다툼을 반복하게 된다. 물론 남의 나로 사는 장점도 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 칭찬도 많이 할 것이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착하게 사는 모습,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싫어할 부모나 배우자는 많지 않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이들이 결혼해서 분가하거나 부모나 배우자가 세상을 먼저 떠난 경우엔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라도 나이 나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지만 평생 남만 보고 산 사람은 그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국에는 나의 나를 찾고자 한다. 돌아가신 박완서 선생님께서는 노년에 이런 글을 쓰셨다고 한다. 나이가 드니 마음 놓고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한 대로 헐렁하게 살 수 있어서 좋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어 좋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젊음과 바꾸겠는가. 소설도 써지면 쓰겠지만 안 써줘도 그만이다. 나도 40대 중반의 문턱이 넘을 즈음 예전에 비해 타인의 시선을 덜 의식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사람들이 알아보거나 말거나 대중목욕탕도 편안히 잘 다니고 산책길에 흥얼거리며 혼자 노래도 종종 부른다. 강의나 글 청탁이 오면 무리일 때는 무리라고 거절도 꽤 잘하게 되었고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불필요하게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남의 나와 나의 나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유지할 줄 아는 것이 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인 것 같다. 남의 나이에 눌려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아니지만 나의 나만 쫓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것도 아닌 적당히 그 둘 사이를 조절해가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법이지 않나 생각해 본다. 우리가 외로운 이유. 사람들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일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외로움을 종종 느낀다. 같이 사는 부모나 배우자, 아이들이 있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이라 해도 매일 보는 직장 동료도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는 친구도 있다. 하지만 사람 속에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외롭다. 돈이나 권력, 유명세가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해 더 외로워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마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는 류시와 시인의 표현처럼 우리는 곁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 왜 그런 걸까? 인간 중심 상담의 창시자인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우리가 외로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상대가 수용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만약 그랬을 때 상대가 나를 따뜻하고 해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닌 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평가하고 상처내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사람을 대한다. 진짜 자기 모습을 감춘 채 사회적 시각에서 봤을 때 비난받지 않을 수준에서 안전하고 피상적인 만남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만남은 깊은 유대감이나 연결감을 느끼게 하지 못하고 누굴 만나도 마음에 공허함만 남는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믿지 못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남도 아닌 가족한테까지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고립돼 외로워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왜 부모 자식 사이나 부부 사이, 형제 자매 간에도 심리적인 벽이 생기는 것일까? 칼 로저스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안전한 분위기에서 수용적인 지지와 긍정적인 관심을 받지 못한 경우 아이들에게 그러한 심리적 벽이 생긴다고 한다. 그 부모 역시 자신의 부모로부터 존중받아 본 경험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아이의 생각이나 결정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컨트롤하려 한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행동했을 때만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아이는 언제부턴가 자기 스스로의 느낌이나 결정을 신뢰하기보다는 부모의 바람이나 지시를 더 살피게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 앞에서 자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게 일상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감정을 숨기고 모든 것이 문제없는 듯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 부부 사이나 형제자매 간에도 비슷하다. 가까운 사이니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과 이미 다 안다는 생각에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솔직한 민낯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배우자나 형제 자매가 내 편이 되어 마음을 알아주고 포근하게 나를 수용해 주길 바라지만 그게 또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동료보다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고 긴밀한 소통도 하지 못하게 되니 서로에 대해 점점 잘 모르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가까운 친구와 속마음을 나누고 친밀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런데 만약 부모나 형제, 가까운 친구가 내 모습을 자기 기준대로 재단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존중해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감정이나 생각을 가면 뒤로 숨길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존중받을 만한 것이었구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문제가 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자각이 찾아오며 자신감과 자기 신뢰감이 높아진다. 더불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고 배려하게 된다. 존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이도 존중할 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해 삶의 꽃을 활짝 피운다. 그런 아이는 자기의 선택을 긍정하며 다른 이들의 의견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설령 실패한다 해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곧 회복한다. 물론 자라면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존중해주는 부모나 형제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찾아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인생 선배나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숙련된 심리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수용하고 이해해주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리적 부담감도 줄면서 나 자신을 좀 더 수용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다. 특히 자기의 진실된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찬바람이 부는 이 겨울에 혹시라도 친한 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속 이야기를 나누길 시도한다면 내 기준으로 섣불리 재단하지 말고 따뜻하게 경청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내 마음에 닫힌 문들을 조금씩 열어 상대에게 이야기한다면 상대 역시 자신의 문을 열면서 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고독의 시대. 언제부턴가 나도 목소리를 나누는 전화통화보다 문자로 이어지는 소통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니 전화보다 문자가 여러 면에서 더 편리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인 것 같다. 전화통화의 경우 일단 벨 소리가 울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춰야만 통화가 가능하다. 누군가와 대화 중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대화를 끊어야 하고 밥을 먹는 중이라면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한다. 기차 안이나 도서관, 회의 장소처럼 조용한 곳이면 벨소리나 통화소리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자리를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에 반해 문자 소통은 내가 짬이 나는 시간에 조용히 확인하고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상황과 스케줄을 상대에게 당장 맞추지 않아도 된다. 또한 문자는 간결하게 요점만 전달하기 쉽기 때문에 전화를 했을 때 처음 얼마간 진행되는 인쇄치레의 말을 하지 않아도 되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적다.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말을 전할 때는 일일이 전화하지 않아도 되고 한 번에 손쉽게 그룹 채팅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자 소통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발전 이후 더욱 자연스럽고 활발해졌다. 카카오톡, 라인,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앱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제 문자 소통이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우리 삶에 녹아든 문자 중심의 대화가 편리하고 감정 소모가 적다고 과연 다 좋기만 한 것일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문자 소통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더 고독함을 느끼며 쉽게 우울해한다. 잠시라도 짬이 생길라 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사람들과 접속 가능한 인터넷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정서적인 단절감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듯하다. 도대체 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미국 MIT 대학교 사회심리학자인 셰리 스터클은 지금의 현상을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즉, 같은 공간에 있긴 하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두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경우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닌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문자, SNS에 몰두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어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친구들과 모임을 하거나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하물며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조금이라도 지루하거나 틈이 생긴다 싶으면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를 체크하거나 앱을 열어 다른 세계와 접속한다. 쉐리터클 교수에 따르면 이런 인터넷상에서의 접속과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다른 것이라고 단언한다. 문자를 통한 접속은 언제라도 개인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실제 대화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대화에선 내가 상대에게 실수로라도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아픔을 느끼는지 그의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등을 통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한 문자 소통은 상대의 아픔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극심하게 괴롭혀 놓고도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상대가 싫거나 불편하면 그냥 차단해 버릴 수도 있다. 자칫하면 대화가 일방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서로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거나 소통하기는커녕 잘못하면 상처와 공격만 남는다. 또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른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를 체크하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진 타인의 생활 등을 보며 생활한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 없는 혼자만의 시간이 불편하고 심지어는 불안하기까지 하다. 나 혼자 오롯이 있는 시간을 갖지 않다 보니 타인에게 자꾸 의존하는 버릇이 생기고, 그러니 지인의 문자나 SNS에 올라오는 친구들의 사진과 글이 없으면 외로움도 증폭할 수밖에 없다. 친구에게 보낸 문자에 한동안 답이 없으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버려진 것 같아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점점 견디기 어려워진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 고전평론가 고미숙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어째서 다들 외로워하면서도 목소리를 나누는 통화나 직접 만나는 것은 왜 또 부담스러워 하는지 말이다. 선생님은 그건 연결은 되고 싶지만 상처받는 것은 싫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서로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그런 공감과 성장의 경험을 하려면 반드시 수반하는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것들은 하기 싫으니 상대적으로 안전한 스마트폰 뒤로 숨는 것이다. 누군가를 면대면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아야 하고, 약속 장소까지 나가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장소에서 음식값이나 커피값을 지불해야 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한동안 귀 기울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과정은 꽤 수고스럽다. 최근엔 연인 간의 이별 통보도 문자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들었다. 이것은 아마도 문자로 통보하면 상대가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니 자신에게는 상처도 덜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일 테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소통은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해버린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느낌, 내가 이해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 깊은 곳에서 상대를 알아간다는 느낌, 아픔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느낌, 관계의 밀도가 높아졌을 때만 열어 보이는 하기 힘든 이야기, 남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기난 정보 등은 모두 면대면의 만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결국 현대인들이 느끼는 새로운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밖으로 나와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소통해야 하는 것 같다. 나아가 스마트폰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끔은 스마트폰을 완전히 꺼놓고 책을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등 홀로 있는 시간을 만끽해보자. 더불어 문자 소통을 주로 했던 이들에게 가끔씩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나누며 이야기해보자. 언제 한번 보자고 말로만 했던 이와 만날 약속도 잡아보자. 혼자 있어도 좋고 함께 있어도 좋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움 없이 편안히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영국에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생겼다는 흥미로운 기사를 얼마 전에 접했다. 외로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국인이 무려 9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런 장관이 생길 법도 하다. 외로움이 주는 정신적인 고통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정도의 해를 우리 몸에 끼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전체 가구 형태 중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는 통계가 연일 보도된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혼자 사는 경우가 크게 증가해 오랫동안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살다 고독하게 사망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니 외로움은 비단 영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오후 불현듯 나에게도 외로움이 찾아왔다. 모처럼 쉬는 날이고 날씨도 참 좋았는데 그 누구를 만날 일도 연락 오는 곳도 없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이렇게 텅 빈 시간이 주어지면 보통은 독서나 운동 같은 것을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편인데 그날은 좀 이상했다. 물론 몇몇 도반 스님들께 같이 식사하자고 하면 외로움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왠지 이번만큼은 외로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꼭 찾아내고 싶었다. 우선 외로움의 근본 원인이 궁금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함께할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외롭다고 말한다. 즉, 외로운 이유가 혼자라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을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함께 있어도 외롭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외로움은 곁에 누가 있어도 찾아오는 것이기에 꼭 혼자라서 외로운 건 아닌 것 같다. 만약에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라고 한다면 혼자 있는 시간은 항상 외로움의 고통이 동반돼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 나만 해도 혼자 있는 시간이 선물같이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다. 다른 이들도 오히려 혼자 있으니 남 눈치 안 봐도 되고 홀가분하니 마음 편하고 자유롭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외로움의 원인은 단순히 혼자여서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근본 원인일까? 계속해서 마음을 들여다보니 외로움에 대한 작은 알아차림이 있었는데 바로 외롭다는 생각이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같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외로운 느낌이 생겨난다. 그 생각만 아니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한 생각을 일으켜 혼자 있는 지금에 결핍감이 생기며 문제가 돼버린다. 이런 생각은 주로 일이 없이 심심한 경우에 많이 올라온다. 한가롭고 심심한 것을 외롭다고 해석해버리면서 혼자 있는 지금을 힘들고 피해야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린다. 즉, 외로움의 정체는 혼자라는 외적 상황보다 혼자여서 문제라는 내면의 생각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결국 상황이 아닌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를 괴롭혔던 것이다. 같이 잘 사는 법. 가을 안거 결제에 동참하기 위해 봉암사에 들어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윤달이 있는 해라 그런지 평소보다 많은 100여 명의 스님이 올가을 안거에 방부를 들여 수행 중이다. 이 많은 스님 가운데는 예전에 다른 대중 처소에서 함께 살았던 반가운 얼굴들도 있지만 전혀 일면식이 없는 스님들과도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은 스님들 역시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처음엔 좀 어색하고 긴장되는 일이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대중이 서로 마음 맞춰 잘 살 수 있는지, 서로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다. 나 같은 경우엔 우선 자기 기준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않기이다. 전국 각지에서 사셨던 스님들이 모여 함께 생활하다 보면 좀 재미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예불을 할 때 스님들의 연불 소리를 들어보면 속도나 톤이 다 제각각이다. 송광사에서 생활하셨던 스님들은 연불 소리가 느리고 차분한데 반해 해인사와 인연이 깊으셨던 스님들은 가야산 산세만큼이나 연불 소리 또한 빠르고 기운차다. 즉 어디서 처음 연불을 배웠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연불 소리의 기준이 정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기준이 너무 강해 서로에게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불협화음의 엇박자인 아주 듣기 싫은 연불 소리가 돼버린다. 본래 기준이라는 것은 본인이 살아왔던 익숙한 방식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옳다 그르다 말하기 어렵다.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할 때는 자신에게 익숙한 기준을 스스로 먼저 양보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은 내가 조금 더 일하겠다고 처음부터 마음먹기이다. 보통 안거가 시작되기 전날에 대중이 모여 개별 소임을 결정한다. 부엌에서 밥을 하는 공양주 소임부터 법당이나 선방을 청소하는 지전 소임, 주변 산을 보호하는 상감 소임 등 참으로 다양하다. 이런 소임들은 한 명이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명이 모여 한 가지 소임을 같이 보게 된다. 이럴 경우 잘못하면 시비가 생기기 쉽다. 며칠 일을 하다 보면 꼭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조금 더 일을 하는 것 같고 어떤 이들은 일을 건성으로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의 모습을 못 보거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계산하는 분별심을 아예 내지 않으면 좋겠지만 설사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해도 처음부터 내가 조금 더 일해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내 마음이 편안하다. 또 하나는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이다. 안거 시작 전에 보통 연배별로 머무는 처소를 결정한다. 연배가 높은 스님일수록 1인 1실이나 2인 1실이 주어지고 일반 대중은 큰 방에서 여러 명과 함께 생활한다. 이번 가을 안거 땐 조금 아쉽게도 내 바로 앞 스님까지는 2인 1실이 주어지고 나부터는 큰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이럴 땐 마음을 잘못 쓰면 안거 내내 불만일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을 빨리 돌려보면 처음에 나쁘게 보이는 것 안에서도 좋은 것을 찾을 수 있고 반대로 좋아 보였던 것 안에서도 나쁜 것이 보이기도 한다. 나 역시 가만히 찾아보니 여러 명이 같이 방을 쓰는 데에는 장점이 많았다. 우선 혼자 방을 쓰면 간혹 너무 피곤해 새벽 3시 도량성 목탁 소리를 듣지 못해 예불 시간을 놓칠 위험이 있는데 여러 명이 함께 지내니 마음 놓고 잠을 자도 됐다. 그리고 사중 안에서 일어나는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방 안에 모기가 들어와도 혼자 있으면 모기에게 물릴 확률이 높지만 여러 명이 자는 방에선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까지 있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생기거나 시비가 걸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화두 참고가 잘 될 때는 내 마음 보기도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하지 않게 된다.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이 눈에 들어온다. 즉, 다른 사람의 흠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 거울에 비친 내 흠이기도 하다. 이런 때일수록 공경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초발심으로 돌아가 처음 먹었던 마음대로 흔들리지 말고 차분히 내 일을 해나가면 된다. 네, 지금까지 해민 스님이 쓰신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